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감수험서로 인사드리게 된 동아대학교의 문영주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접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 행정론 인트로 강의를 이미 접하고 오셨을 줄 압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제1장 강의인데요. 1장 강의는 두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지요. 제가 인트로에서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결코 같지 않다. 다르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가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지향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편 선별주의에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그 가치도 잘 기억을 해두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장 강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은 물론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역사회복지로는 학자들마다 그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행정은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행정의 범위를 좁게 보는 사람도 있고 넓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행정론을 강의하는 교수님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저처럼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다가 그 실천 현장에 전달되는 그 서비스의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의식을 하고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전공하는 분들 계십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학교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로 의료사회복지로 강의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정책이나 법을 전공을 하시고 왜 이렇게 효용 가치가 있는 정책이 일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야? 그 원인이 뭐야? 그렇게 해서 전달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3교시 과목의 교수님이 행정론을 강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2교시 과목의 지역사회복지론 강의하는 교수님이 행정론을 강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협의, 광의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행정론도 어떻게 보면 실천이지 간접 실천, 실천의 넓은 영역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복지 안에서 보면 정책은 거시, 실천은 미시, 행정은 중간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천을 한 덩어리로 놓고 보면 가장 미시적인 거는 개인 가족 대상 실천, 중간 단계 실천은 지역사회복지, 거시적인 실천은 행정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행정의 좁은 의미는 어찌됐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천이다라는 입장, 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행위들을 할 텐데 그걸 좀 더 잘 만들어내고 배분하고 공급하는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좁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 기관 운영론 수준으로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이란 가장 거시적인 정책과 가장 낮은 수준인 실천과 서비스를 연결지어주는 중간 연결고리, 다른 말로 가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달 체계에 더 관심을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다 절충이 되어서 사회복지 행정론이란 교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가지의 챕터 중에는 협의의 개념에 속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더십 어떻게 해야 돼? 혹은 직원 관리 어떻게 해야 돼? 예산 관리 어떻게 해야 돼? 정보 관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내용들도 있죠. 예를 들면 프로그램 어떻게 개발해? 이런 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래서 전달 체계는 어떻게 해야 돼? 정책을 어떤 경로로 전달하는 게 좋아? 시설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챕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을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교수님,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개념 하나만 정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광의의 개념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정책을 미시적인 실천이나 서비스로 바꾸는데 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사회복지 행정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별로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건소를 통해서 전달을 할까? 복지관을 통해서 전달할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할까? 가족센터를 통해서 할까? 학교를 통해서 할까? 에 따라서 결과물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정책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달되기까지는 여러 복잡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누군가가 딱
정해주면 좋겠죠. 그게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고 전달 체계입니다. 자, 두 번째, 정책을 기획했어요. 그럼 또 실행도 해봐야 되고, 실행이 끝났으면 효과적이었는지 평가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해서 다음번에 다시 기획에 반영을 하는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사회복지 행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POSD, CORB를 배우니까. 세 번째, 지역사회에는 공식 조직도 있고 비공식 조직도 있고 정부 조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민간 영리 조직인 기업의 사회공헌팀도 있고 민간 비영리 조직인 복지관도 있고 민간 그냥 구성원의 그냥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다 똑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클라이언트 너무 힘이 듭니다.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도 사회공헌 한다고 해서 학습지도,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도 자원봉사자 통해서 학습지도, 복지관에서도 학습지도, 학교 교육청에서도 학습지도, 위클래스에서도 학습지도, 드림스타트에서 학습지도,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 다함께 돌보면서 학습지도, 늘봄학교에서 학습지도, 학습.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 각 개별 기관들마다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의 방향을 향해, 일관된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게 바로 행정이더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낼 때 드는 비용은 다 어디서 나오나요?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세금을 써서 조직의 목표 달성했냐? 사회 문제 해결했냐? 보여달라. 참 좋은데 말로 설명할 길이 없네. 이거 옛날 방식. 지금은 여기 보고서가 있으니 한번 보십시오. 보고서가 너무 어려울까 싶어서 이렇게 카드 뉴스로 만들었습니다. 카드 뉴스 이해도가 낮을까 싶어서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회복지 행정에서 강조하는 책임성, 책무성이죠. 또 이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영상으로 촬영을 해놓아야 다음번에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고 불필요한 시행착오 줄이고 그때그때 담당자마다 업무를 다 다르게 하는 이런 비일관성 줄여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론을 공부하다 보면 밀포드 회의에서 사회복지 행정이 별도 교과목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비중 있는 역사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복지 행정이 다른 일반 행정, 교육 행정, 조세 행정, 세무 행정과 차이가 나는 거, 심지어 경찰 행정과도 차이가 납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조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회복지 조직들은 지향점이 명확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조직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자원봉사자, 한 명 한 명의 실습생, 한 명 한 명의 주민, 모든 사람을 중시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빨간색 글씨 돼 있죠? 별표하라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 스타 강사 1급 1타 강사 김유경 교수님께서 사회복지조사론 1장 사회과학의 특성, 사회복지조사의 특성 가르쳐 주실 때 도덕적 중립성, 가치 중립성 너무 강조하셨을 거예요. 조사론에서는 그게 정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 과목인 사회복지조사론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조사, 연구,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편에 서야 된다. 가치 중립 아니고 가치 지향. 우리는 인본주의. 사람이 근본이다 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이지 도덕적 중립성, 가치 중립성 이러면 틀린 설명 되는 겁니다. 우리 조직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때 달라요 상황 이론인 것이죠. 자, 어떨 때는 안전이 최우선의 원칙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엔 어땠습니까? 심지어 기관이 휴관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전보다는 고립을 막자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또 한때는 서비스를 받는 걸 거부하면 자기결정권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거부한다고 해서 계속 알았어 자기결정권 했다가는 그 사람이 고립사로 발견이 됩니다. 아니 교수님 그 한 사람이 고립사 되면 뭐 본인이 원한 건데 뭐 상관없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명의 고립사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크게요. 그 사람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 트라우마, 그 사람 부검하는 부검의 트라우마, 그 사람을 싣고 나올 때 악취를 호소하는 이웃들 트라우마, 그리고 그 사람을 장례 치러야 되는 가족들 트라우마, 장제 급여하고 이 모든 절차를 해결해야 되는 담당 공무원 트라우마, 그 사람의 사망을 지켜보고 있었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 트라우마. 그 한 명의 고립사로 인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고립사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조직의 목표는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융통성. 자, 조직의 목표는 명확하지 않다. 모호하다. 그때그때 달라진다라는 게 두 번째 특성. 자, 세 번째 특성은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실천 지식이나 실천 기술도 정해져 있지 않겠죠. 목표가 바뀌면 기술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연계 기술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또 역량 강화 기술이 중요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한때는 중개자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면 또 때로는 인파워먼트 역할이 강조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기술도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네 번째, 그 서비스의 전달 과정은 결국 전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인 참여자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원활하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는 욕구 사정이라는 걸 했습니다. 자,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모두가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욕구를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해야 되나요? 그러다 상처를 입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너무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라포 형성이 좀 되어서 가정방문을 가서 좀 치우고 살지 이 한마디에 마음문 닫고 연락 차단하는 클라이언트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 전문 사회복지사의 노하우, 재량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상호작용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10번을 만나고 1년 동안 사례 관리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던 어떤 프로그램 참여자가 어떤 한 사람의 공감 어린 말 한마디에 마음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변하는 케이스를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의 전문성, 그 사람이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의 질이 얼마나 뛰어난가, 사회복지 행정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의도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했는가 평가를 토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면 내년에 더 예산을 쏟아 부어야죠. 하지만 그 성과를 측정할 만한 척도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중에 사회복지 척도집 한번 보십시오. 개인의 심리를 측정하는 척도는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존중감,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자기 개념, 자기 자아라는 그 개념 하나만을 위해서도 너무 많은 척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지역사회의 파급효과 이런 걸 측정하는 척도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척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전문가의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회복지 행정이 일반 행정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할 때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조건을 제한하죠.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이 5가지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제 사회복지 행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았고 이제 사회복지 행정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절 설명해 주시죠. 뜨둥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치와 윤리는 다른 개념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선호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쟤는 날이 이렇게 추운데도 저렇게 차가운 걸 먹어? 야, 그거 그러다가 이 다 나간다. 젊을 때 이 치아 관리해야 돼.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더 선호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나는 점심은 굶어도 커피는 마셔야 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에서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게 옳다, 어느 건 틀렸다가 아니라 어느 거를 더 선호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크게는 4가지의 가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직이 당초 설정했던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따져봐야 된다. 이를 우리는 결과가 효력이 있는가를 보겠다. 효과성. 첫 번째의 가치입니다. 자, 그래 좋아. 효과성이 있어. 근데 두 개의 조직이 둘 다 효과적이었어. 청년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년지원센터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둘 다 효과가 있었어. 자, 그러면 정책 결정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느 기관이 더 적은 예산을 들이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보겠죠. 그래서 더 적은 예산을 들인 곳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줄 겁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두 개의 기관에 똑같은 연간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느 기관이 더 많은 목표를 달성했어. 그러면 정책 결정자는 그곳에 예산 지원을 더 많이 하겠죠. 적은 비용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면 좋을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똑같은 예산일 때는 산출이나 성과가 더 많은 곳, 동일한 산출이나 성과일 때는 더 적은 투입이 있을 때, 이걸 우리는 효율성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공평성이라는 건 골고루의 개념입니다. 골고루. 교수님, 이거 평등성하고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평등성은 수학에서 equal이라는 말 있죠. equal, 는이라는 표기 기억하시죠? equality, 그게 바로 평등입니다. 예를 들면 야구장에 갔는데 야구장 앞에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요. 그럼 키가 큰 사람은 바로 서서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랑 같이 따라온 아이는 키가 작아서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구장에서 모든 곳에 의자를 배치해 둡니다. 똑같은 의자. 아이도 의자를 딛고 올라가고 아빠도 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평등성의 개념.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의 균등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이는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키가 작기 때문에 상자를 더 쌓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이퀄티라는 공평성의 개념입니다. 키가 큰 아빠는 가림막이 있어도 상자 없이 그냥 서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가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의자를 하나를 받쳐주고요. 키가 작은 아이한테는 의자를 2개를 받쳐주는 겁니다. 의자의 개수를 0, 1, 2 다르게 하는 것이죠. 이게 공평성의 개념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하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은 공평성에서 한 발 더, justice, 정의입니다. 여기는 이 가림막을 없애버리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barrier free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다른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다르게, 이런 뜻입니다.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지만 장애가 있는 청년에게는 도우미를 배치해 준다던가, 이런 게 이제 공평성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접근성, 별표.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해서 편의성, 편리성, 활용성, 이렇게도 출제가 되지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접근 가능한가의 개념입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문턱이 낮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의 접근성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근처에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혹은 무료라서 쉽게 접근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그런 게 몰랐는데, 있는 줄도 몰랐어. 그게 없도록 정보도 알려줘야 될 것이고요. 그거를 이용했을 때 수치심이나 낙인이 없도록 심리적 접근성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접근성은 다차원적인 개념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물리적 거리를 가깝게 한다,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한다, 정보를 많이 알려준다, 자격 요건을 최소화, 간소화한다 하면 전부 다 접근성, 편의성, 편리성, 활용성, 이걸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많이 시도하는 게 아웃리치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청소년 활동가들은 청소년 쉼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스스로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여름철 바닷가에 마음버스를 데리고 가서 그 버스에서 이동 쉼터 역할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하룻밤 머무를 수 있도록 숙식도 제공하는 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먼저 다가가는 거, 접근성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가 구현되는 건 아마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논리일 겁니다. 자, 이를 우리 4가지 가치랑 연관지을 수 있겠죠. 보편주의는 자격, 요건, 선별하지 않겠다. 모두에게 주겠다. 제도적 수준에서 주겠다라는 뜻일 겁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비용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용하는 거 아니냐 문제 제기할 겁니다.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성과 접근성은 강조하지만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선별주의자들이 등장하시죠. 모두에게 주기보다는 핀셋처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정책의 목표도 높이고 조직의 예산을 세이브해서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원리. 하지만 그 결과 개인에게는 낙인과 수치심을 자아내기 때문에 선별주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조심하고 세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사례 관리 중에 어떤 아이가 그 슈퍼비전 중에 본인이 친구들에게서 엘사 공주로 놀림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엘사 공주는 LH에 사는 주공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놀릴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그죠? 그렇지만 그 주거지는 너무나도 필요했지만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그 낙인과 수치심을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점이 사실은 사회복지 행정의 4가지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복지 행정을 실천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지켜야 되느냐. 수험서에 보면 총 18가지 실천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웬만한 건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욕구를 충족해야 되고,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를 준수해야 되고 있는데, 요거는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 하는 것만 여기 넣어놨습니다. 특히 빨간색 표기된 부분을 유념해서 봐주세요. 공부해 놓지 않으면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당황할 수 있는 내용. 또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의도성을 가지고 목적에 맞는 것들을 연계를 한다. 또 기관도 하나의 유기체다. 경직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조직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또 조직은 조직과 조직 간의 네트워킹도 중요하고 또 그 업무의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도 중요하다. 그게 바로 조직화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이라면 비공식적인 것보다는 공식화하는 게 또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일은 일 잘하는 사람한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 무팡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할 겁니다. 리더는 이들을 잘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원도 성장 변화하고 조직도 성장 변화할 겁니다. 모두의 성장과 발전을 사회복지 행정은 원하는 것이지 특정 구성원의 성장만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함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나다라 기승전결 절차를 거쳐야 될 텐데요. 이를 POSD, CORB 첫 글자만 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P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요소입니다. 기획을 하겠다. 플랜 아니고 플래닝,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을 한다라는 건 그때그때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해야겠다 결심했어. 기획을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조직의 부서를 몇 개로 둘지, 과를 몇 개로 둘지, 위계는 몇 개로 할지를 정하는 과정. 이를 우리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organize. 흩어져 있는 거를 그룹핑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부서를 3개로 나눴어요. 사례관리팀, 서비스 제공팀, 지역조직팀. 그럼 그 직에 맞는 직원을 뽑아야죠. 그게 인사 스태핑입니다. 직원을 뽑았으면 그 직원에게 맞는 업무와 책임을 부여해야죠. 그게 디렉팅, 지시입니다. 일을 나눠준다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일이 몰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일이 조금 적습니다. 일이 적다고 또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우리 조직에서 내가 비중 없는 일을 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이를 서로 코올디네이팅,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흘리면 안 돼요. 기록으로 남겨놔야 비일관성이나 시행착오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포팅, 보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고된 그 문서에 따라서 내년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기도 하고 감액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게
버지팅, 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제는 평가를 해보고 효과적이었던 건 어떤 거였는지, 효과적이 조금 없었던 건 뭐였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번 기획에 다시 환류시키는 거. 이게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입니다. POSD, CORP 첫 글자이지만 앞으로 우리는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계속 이 POSD를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1장 공부해보고 나니까 공감수험서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 교수님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는 거 아셨을 겁니다. 자, 공부에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든 공감수험서입니다. 수험생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공감을 하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느끼지 않고 하나의 커뮤니티로 그래서 합격을 하면 함께 기뻐하고 또 불합격을 하면 다시 으쌰으쌰해서 내년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감이 탄생을 했습니다. 저자들이 많이 애쓴 만큼 우리 수험생들도 공감과 함께 원하는 목표 꼭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강의는 이렇게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